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뭐, 어땠어요? 어땠어? 어땠어? 다 푸신 분? 쓰게 다 썼다? 뭐, 그치. 아니, 쓴 거에 의의가 있지, 뭐. 일단, 이번 강의는 그냥 내년에 보실 분들 위해서 한 거고, 뭐, 올해 보신 분들은 영상을 키셨다면 바로 끄시면 됩니다. 굳이 뭐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단 해설은 뭐 정리를 하고 있긴 한데, 정확한 답지나 그런 거 좀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려고 했고, 오늘 중으로, 오늘은 못했구나. 요번 주 중으로 이제, 알고 지내는 교수님들한테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문제 1번 같은 경우 지식재산권 뭐 이런 거는 사실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 제일 논점은 문제 2번이죠. 일단은 총평 보면, 총평 보기 전에 그냥 2페이지 바로 봅시다. 문제 1번부터. 일단은 요번 문제 제가 제가 다른 강사님들하고도 막 연락해봤는데 어려웠어요. 이론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매년 쉽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붙은 사람 별로 없어요. 어렵다고 느껴야지 정상입니다. 만약 쉽다고라면 이제 이론의 초고수거나 아니면 문제 난이도도 가늠이 안 되는 하루까지 정도 되겠죠. 절대 쉽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로 우리 수험가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왔고, 뭐 어차피 출제하실 때 수험가에 있는 모든 스터디 자료 다 싹 다 갖고 들어가시니까 거기서 안 내는 거 맞긴 한데, 주로 논점이 그렇게 나왔고, 어차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쓰셨을 거예요. 맞아. 문제 1, 2페이지 문제 1번부터 보시면 뭐 지시의 사건 나오는데, 뭐 사실 해설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지시의 사건 안 나갔겠지만 이건 자세한 건 이따가 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제 2번 보시면 넘겨보시면 소득정급법이랑 자본환율 이렇게 나오는데, 보는 순간 초시생들은 멘탈이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공부 오래 한 사람이 멘탈이 안 나갔냐? 해서 다 나갔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논점, 이것도 문제 2번 같은 경우가 제일 길게 강의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요번 문제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영어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한두 문제가 아니라 문제 2, 3번, 4번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잘 봐봐요. 문제 2번에 수익 방식이라 나왔나요? 소득 접근법이라 나왔나요? 소득 접근법이 나왔죠. 뭐예요, 이거? 미국식 1호입니다. 바로 생각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드렸는데 안 받더라고. 저번 주에 시험 보기 전에 전화를 한번 다시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득 접근법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이제는 감칙 및 실무 기준 혹은 실무 기준 해설서에서 사라진 자본 환원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확히 말하면 환원율이죠. 이론적으로 환원 이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본 환원율이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 우리가 환원율을 할 때 영어로 표기하면 캡이죠. 캡. 캡 왜일까요? 캐피탈 레이트. 그래서 자본 환원율이라고 직역을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다 미국식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물음 1번 투자결합법, 뭐 에르드법, 그리고 이제 멘붕이 나왔을 포인트가 투자결합법인데 갑자기 에르드법이 나왔어요. 그죠? 그죠? 제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죠? 수익 방식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환원율. 제가 쫙 썼잖아, 이렇게. 그래서 투자결합법에서 에르드법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거를 근데 제한 시간 내에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그건 알고만 있고, 그런 배경 지식은. 그리고 수험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물음 2번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본환율 조정. 당장 생각난 거는 이제 무위험률에다가 이제 투자 위험률을 조정해서 위험률 조정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과서적인 우리 안 교수님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소득에 대한 조정, 뭐 인플레이션 조정, 네, 팀앱이 종료됐네요. 있죠. 소득에 대한 조정, 뭐 인플레 조정, 뭐 이런 조정들 쓰는 것 같고, 그거는 솔직히 알고 계신 분들 쓰면 좋고,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문제 2번 강평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문제 3번 볼까요? 문제 3번.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죠. 논란이 되는 문제. 이것도 이따가 문제 자세히 살펴볼 때 같이 볼 건데, 이거는 문제 3번 볼 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넘겨볼게요. 문제 4번. 초과토지랑 잉여토지, 이거는 우리 학원론에서도 했고 우리 기본 강의 때도 했었어요. 특수상황의 최유이용. 이거 최유이용 파트가 문제 3번 4번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4번을 최유이용으로 봐야 되는지 여부는 일단은 뭐 변론으로 하고,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 강의 때 짧게 말씀드렸어요. 초과토지는 어떻게 잘라서 팔 수가 있다. 잉여토지는 못 판다. 잉여토지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다?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잉여토지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차 타고 쭉 이제 시외로 빠져나가면서 잘 보면 한 3차, 4차선, 2차선 이런 도로 가다 보면 설렁탕집 같은 데 있죠. 흑염소 막 이런 데 있지. 거기 옆에 보면 자갈밭으로 된 주차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잉여토지야. 이 설렁탕, 흑염소집, 이 상업지에 부정해서 들어가는 놈들이죠. 그 개념을 확실하게 쓰게 됐나요? 문제 4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문제 1번부터. 실무 기준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데 어려워요. 이거를 말 맞추면서 쓰기가 어려운 게, 자, 제가 총평 두 번째 문단 보면 문제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27의 1번과 유사하다고 보입니다라고 쓴 게 이유가 뭐냐면, 27의 1번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 관련 자료 27의 1번 지금 없으신 분들은 큐넷 들어가서 27의 1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7번 구성 자체가 대표적으로 지식재산권이 나왔죠. 지재권이 나왔는데, 어차피 우리 감자부가 강론하면서 지식재산권 다시 볼 거예요. 근데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뭐 그런갑다 하시면 되고, 한 번 이상 보신 분들은 그런갑다 하시면 되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지금 초시생분들 중에 이제 좀 실무도 몇 번 풀어봤고 해봤다 하신 분들은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해서 그런갑다 하시면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지재권의 이 특성 자체가 뭐냐면, 지재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도 내일 특허권 평가하러 가는데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거든요. 특허가 한두 번 정도 하고, 영어권은 한 2주에 한두 번 정도 그꼴로 하는데, 옛날에 더 많이 했어요. 옛날이라 표현이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영어권 평가랑 지시해석권 평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 아주 기초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거 평가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지시재산권 평가를 왜 할까? 논점 있죠. 지시재산권을 평가사가 해야 되냐, 변리사가 해야 되냐, 뭐 이 논점, 그 이전의 문제. 왜 이걸 할까? 평가를. 그러니까 시장가치 왜 필요해? 우리가 지금 여러분 노래 다 듣잖아요. 노래 저작권이라 쳐봐요. 이 저작권은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 거의 없잖아. 그 저작권 만든 사람도 궁금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지식재산권의 근본적인 평가한 이유가 뭐냐? 수익 창출이에요. 저작권료를 받지 저작권 사고 팔진 않거든. 웬만하면. 근데 이제 그 수익 창출이 이제 이 대상 그 자체가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네, 안녕하세요. 파생되는 뭔가 사용 수익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리고 이것의 지식재산권 평가를 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파트가 어느 파트냐면 바로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팔리지가 않는데, 근데 매매 목적의 평가가 많이 들어온다고. 매매? 시장 가치가 필요하게 되죠. 왜 필요하냐면, 우리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김강사는 영업 루트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허권을 통해서 이익을 소각시킬 수 있어요. 절세 루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표인데 여기 공장이 있어요.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기가 막힌 설비를 하나 만들었어. 기계를 만들어서 이 회사에 내가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회사지만 내가 납품을 했어. 그래서 기존에 매출이 10억이었다면 내가 만들고 나니까 2021년이라 할게요. 2022년도에 기계를 만들어서 넣으니까 매출이 15억이 됐어. 그러면 이 증가된 5억이 뭐다? 내가 이 기계를 만들어서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세금도, 물론 매출을 해가지고 이익이 올라갈 테니까 세금도 많이 내겠지. 세금 많이 내다가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이 특허권을 이 기업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내려가겠지. 이해돼요?
왜 세금이 내려가요? 왜 세금이 내려가? 아, 세법적인 지식 좀 알려드릴게요. 자,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 안 돼요. 첫 번째, 근로소득. 근로소득. 두 번째도 뭐 있어요? 상여. 상여. 보너스. 세 번째 뭐 있어요? 회사에서, 물론, 우리가 세법상 소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세금에서는 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고, 부동산에 순수익 혹은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소득의 종류는 되게 많은데, 6개에서 8개 정도 되는데, 대표자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근로, 상여, 뭐, 투자, 이런, 금융소득 빼고, 배당, 배당 소득.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 이제, 대표적으로 로또가 됐다던가 뭐 일시적인 소득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회사에서 매출이 늘어난 만큼 매출이 늘어난 만큼 내 근로소득이라던가 상여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소득세 종소득세 내보신 분 아시겠지만 과표가 8,800 나와가면 지금 시점에서 엄청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특허권을 여기다 파는 거야. 팔고 기타 소득을 가져가는 거지.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더 세법적인 여기까지 할게. 기타 소득 해서 세율을 낮추는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면 자 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회사에 특허권을 팔 거야. 아무튼 팔 거야. 세법적인 이득이 있어서 팔 거야. 그리고 M&A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팔 거야. 아무튼 팔 거야. 그래서 내 거에서 이 회사의 장부에 올릴 거예요. 무형자산 가치에서 특허권을 올릴 거야. 문제가 있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식재산권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이 추상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야. 문제가 뭐냐면 안 보인다는 거지.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무형의 자산인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야.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는 거를 눈으로 못 보잖아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못 보잖아요. 부동산이라던가 기계 같은 거는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보는 순간 대상 인식이 쉽다는 거예요. 얘가 뭐 토지 같은 경우는 포락지든 뭐 대지든 전답이든 보는 순간 이게 뭐다 라고 계략적으로 추정이 되는데 특허권은 추정이 되죠. 평가할 때 어떻게 되냐면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얘기 나오죠?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가격 자료가 필요한 거고. 그죠? 그리고 파는 게 목적이었죠. 매매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그러면 시장 자료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도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 자료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그리고 심지어 팔고 살 때 평가사한테 수수료 줘야 되죠. 평가 수수료 말고 그 특허권 등록 비용 있죠. 출원 비용 있죠. 변리사 가야 되죠. 이런 비용들 합쳐서 원가 자료도 필요한 거죠.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으니까 만들어야 되겠네. 보이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특허권이 부동산보다 개별성이 훨씬 심해. 이런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이 왜? 부동산은 범죄화시킬 수 있어요. 얘는 토지다. 그 지역분석 이런 거 말고 그 아주 광범위하게 봤을 때 눈으로 보잖아. 얘는 토지다. 얘는 건물이다. 얘는 우리 약속으로 토지랑 건물인데 각각 소유권에 객체될 수 있다. 그럼 얘 집합 건물이다. 얘 임야다. 좀 더 들어가볼까? 얘 임야다. 얘 뭐 대지다. 조금 더 들어가볼까? 얘 이종일주다. 얘 지목대. 이렇게 범주화가 된다고요. 그러면 서울시내 이종일주 대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가격 수준이 딱 나와요. 거기다가 어느 지역에다 하면 딱 나와요. 제 머릿속에. 근데 용산에 있는 기계설비 특허 하면 몰라. 몰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개별성이 겁나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일률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봤자 최고 난이도로 나와봤자 모두 1번 문항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스터디 때 요 정도 난이도만 냈는데 들으신 분은 없었겠지만 그래서 물음 1번 보면 개념 및 종류 가격 자료가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저번에 나왔던 종료자산이랑 보상평가 비교할 때 종료자산 성격이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종료자산 성격을 알아야 그 다음에 보상을 비교할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이 어떤 놈인지 물어봐야 가격 자료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얘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이죠. 권리니까. 권리. 영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해설서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해설지를 드리고 정답입니다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보는 자리니까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해설서에 따른 목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재산권의 가격 자료 하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목차를 써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3페이지 위에 있는 목차처럼 쓸 거면 뭐 목차가 이렇게 나오겠죠. 뭐 서 쓰고 물음 1 뭐 쓰고 10점 이렇게 쓴 다음에 개념 및 종류 쓰겠죠. 그 다음에 가역자를 쓰겠죠. 자, 10.1 목차 몇 개? 목차 4개. 목차 몇 개? 4개. 가역자를 이렇게 특상저 쓰면 이쁘긴 한데 이렇게 특상저로 쓸 거면 단서에다 여기다 단서를 달아야겠지. 대표적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의 가격자를 본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왜냐? 직접 물어본 거 그 자체는 지식재산권 그 자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번 목차 썼을 거예요. 보시면 3페이지 밑에 보시면 감자평가 실무 기준 640.4.2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따른 목차가 뭔 뜻이냐면 볼까요? 지식재산권의 가격자료에는 거래사례, 비용자료,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이 있으며 대상 권리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그러니까 해설서 해설서 그 자체가 아니라 감자평가 실무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넘겨보면 요런 목차가 나오겠죠. 이게 아니라 그 정의에 맞게 쓰면 뭐 거래사례가 필요하다 했죠. 거래사례 자료, 비용자료가 있겠고 세 번째가 수익자료가 있겠고 네 번째가 시장자료가 있겠다. 그 밖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목차는 제가 봤을 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사례 자료, 비용자료, 수익자료, 시장자료, 그 밖의 자료 이렇게 가셔도 충분할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가격자료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내용은 크게 대동소이 하겠지. 이렇게 크게 뭐 거래사례 자료 막말로 뭐 거래된 게 있으면 하겠고 비용자료 이렇게 쓰겠죠. 거래사례 자료 두 번째가 비용자료 수익자료 시장자료 플러스 그 밖에 이렇게 갈 건데 이게 왜 좋냐면 물음 간에 연계를 쓸 때 너무 좋아요. 다시 앞에 볼까요? 물음 2번 감자평가 3방식의 성립 근거 각 방식 간의 관계 하면 목차 그냥 바로 잡아볼까요? 물음 2번 목차 잡는 거 쉬우니까 그래서 3방식 성립 근거 두 번째가 각 방식 간의 관계 그렇죠. 바로 잡는 게 바로 물음 3번까지 잡아볼까요? 물음 3번 그냥 물어본 것만 20점 평가 방법 실무 기준상 평가 방법을 설명하고 적용시 유의사항 자 그냥 큰 목차예요. 아직 그 세부 목차를 짜기 전에 큰 목차예요. 물어본 그 자체죠. 야, 근데 가격자료에서 왜 이렇게 쓰는 게 좋을까? 하면 3방식 뻔하죠. 평가 방법 뭐 설명 안 했으니까 뻔하죠. 뭐 그다음에 수익하는 법, 수익 방식, 뭐 거래세입법, 원가법 이렇게 이 세 개 쓰면 되겠지.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아쉬운 게 방식이랑 방법이랑 섞여 나와가지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실무 기준 그 자체에는 수익하는 법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법으로 쓸게요. 자, 수익하는 법 어떻게 쓰죠? 기술계도 그거 말고 말 그대로 수익성을 뭐 돌리는 거 아닐까요? 그죠? 돌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자료 어디서 나와요? 맞아. 거래사례 여기서 나오죠. 원가 방식, 비용 여기 나오지. 그리고 이 전체를 다 총괄하는 게 요거 시장자료랑 그 밖에 사항이겠죠. 자, 그리고 조금 내가 시간이 남는다 하면 요 정도 시산가액 정도 남는다 싶으면 조금 남는다 싶으면 요 정도까지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물음 3번을 잘 쓰기 위해서 물음 1번이랑 연계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물음 3번의 포인트가 뭐냐면 실무 기준상 그냥 쓰랬잖아요. 여기에다가 조금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야. 유의사항 어디서 넣어주냐면 이 4개의 포인트를
적용시 유의사항에 넣어주면 좀 더 아름답게 되겠죠. 자, 쉽게 볼까요? 거래 자료에서 어떻게 유의사항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특허권을 생각해 봅시다. 거래 자료가 있어요? 공시도 안 해. 등기도 등기 있지. 등기 있는데 이게 뭐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알아요? 거래 자료를 잡기가 어렵다. 거사비 쓰면 되겠죠. 비용 자료. 특허권이죠? 특허권 비용을 하는 게 말이 돼요? 등록비용 뭐 해가지고 한 600만 원이면 이게 말이 돼? 안 된다고. 그런 거 유의사항 넣어주고. 세 번째 수익 자료. 요게 좀 괜찮죠. 매출액이랑 이런 거 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랑 그 다음에 적용시 유의사항 꼭 넣어야 되는 게 뭐다? 기술교도. 여기선 실시료율. 그쵸. 기술교도 실수료율. 시장 자료는 그냥 말에 맞게 쓰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게 각 방식 적용시 유의사항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요거 갖고 가는 거지. 그리고 좀 모자르다 싶으시면 물음 2에서 갖고 와도 돼요.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제가 시험장 들어갔으면 물음 1에 썼던 걸 갖고 유의사항에 넣어주는 거죠. 산막 선입 근거는 알죠? 수익성, 비용성 이거는 좀 스킵하고 이 관계 같은 경우도 관계를 물어보게 되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비교 설명하시고 관계 설명하시고 관계 설명을 더 한다? 제일 쉬운 거 공통점 차이점인데 산막식을 갖고 공통점 차이점을 쓰기가 좀 어렵다. 어떻게 써야 돼요? 네? 또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원칙과 예외 뭐 이렇게 있죠. 상호 보완적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세 개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 1번에 보면 문제 1번에 두 번째 줄 봐봐요.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와 관련해 다음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음 2번에서 감정평가 3방식 성립 근거가 뭐예요? 지식재산권 감정평가 3방식 성립 근거예요. 지식재산권 각 방식 간의 관계예요. 그죠? 그냥 3방식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 초시생들이니까 들어가서 3방식 썼겠지.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써야 됩니다. 관련해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스터디 때나 그럴 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설서를 잘 봤으면 사실 무릎 1번이랑 무릎 3번은 그냥 개꿀로 먹는 거였고 무릎 2번 정도가 이제 조금 살짝 어려웠는데 이것도 충분히 잘 썰러 풀면 풀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장 들어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 1번은 그냥 다 잘 썼다고 하더라고. 해설서를 다들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면서 해설서랑 기출문제 봐야 되는 이유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아는 거 잘 썼냐 생각은 딱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 정도 빼고는. 그리고 이제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시고 이제 경영수평가사님의 지식재산권 뭐 감정평가하고 책 봐야 되냐 질문할 수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보세요. 난 보시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수험생 때 봤어요. 뭐 그때는 책이 없었지만 이런 문제 나왔으면 다 봤어요. 근데 그런 짓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뭐 요 정도. 문제 1번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다 해설서 기반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말만 잘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여서 크게 논점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총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문제 2번. 그죠? 제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4개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강론 때 어차피 또 할 거고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다시 제가 환원율의 역사와 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고 보면 자, 지금 딱 가볼까요? 물음 1번 투자결합법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해 쓰고 에르드법을 비교 설명하래요. 자, 이걸 모르면 이거 봤을 때 멘탈이 나간다고. 근데 이 역사를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좋아요. 자, 정의를 해봅시다. 정의. 그냥 우리끼리 제가 지금 이제 문제 2번 할 때는 그 우리 해설서나 감칙이나 뭐 여러 책에 있는 정의, 의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다 머리 잊어버리고 쉽게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환원율이 뭐죠?
뭐 소득률이니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환원율이 뭐야? 공식. 가격도 영어로 쓸게요. P 혹은 V겠죠. 이거죠. 자, 그러면 가장 원초적인 질문 가보자. 왜 필요해요, 환원율이? 쉽게 가보자. 환원율 왜 필요해요? 왜 뭐 투자 지표? 그런 거 말고 그냥 쉽게. 투자 지표 맞긴 하네. 그냥 쉽게. 환원율이 나온 이유 자체가 내 땅은 얼마제요? 환원율이 나온 자체가 내 땅은 얼마지. 가장 강력한 지표죠. 왜?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혹은 내 땅은 얼마지 혹은 내 땅의 임대료는 얼마로 해야 되지? 그러면 이 환원율이라는 도구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한 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지표잖아. 거래세를 포착해서 시장 할 필요 없이 그냥 환원율 10%인데 내 땅 1,000원이야. 임대료 얼마 받아야 돼요? 100원. 임대료 100원인데 환원율 10%래. 내 땅 얼마예요? 1,000원. 할 필요 없어. 그냥 환원율만 알면 돼요. 얼마나 쉬워. 이게 언제 나왔다? 바로 아주 옛날.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지역시장에 머물고 있을 때. 아직은 지역시장에 머물고 있을 때. 산업혁명 이후 세계대전 전에. 지역시장에 남아있을 때 부동산의 지역성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용이 유사하거나 가격이 비슷해지려고 하는 지리적 구역이 있는 어떤 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본건이 요 놈이라면 옆에 땅 비슷한 놈이 NOI가 100원일 때 가격이 1,000원이라면 내 땅이 지금 현재 NOI가 200이라면 내 가격은 2,000원일 것이다 를 예측할 수 있다고. 왜요? 지역시장, 안정화된 지역시장에서는 환원율이나 가격, 임대료 이런 게 크게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성에 의거한 지역시장 내에서는 일정한 유리라면 또 어렵지. 일정한 비율, 그렇지, 비율이나 유리나 100원일 때 1,000원이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공식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거를 1대 10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1대 10이라고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게 10%다. 끝. 이 지역시장 내에서 NOI와 P와의 관계는 10%. 그래서 B라고 하게 됩니다. B 그 다음에 율. 그래서 환원율은 NOI와 P와의 구성 비율. 구성 비율은 표현 없고 이제 구성 비율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환원율은 이게 끝이야. 근데 제가 포인트 뭐였어요? 이렇게 환원율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 지역성이 필요하고 지역 혹은 시장이 필요하게 되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물음 2번과 연결이 되는데 안정화된. 그래서 환원율 파트를 보게 되면 어느 교수님 기본서든 간에 안정화된 한기의 순수익, 안정화된 1기의 NOI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근데 문제가 있지. 이 지역시장이 어떻게 바뀐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지역의 경제제적 부동산에서 어떻게? 투자제적 부동산으로 바뀌게 된다. 어려워요, 여기. 제 강의 들으시면 한 3-4번 들었지만 다시 봐도 어려울 수도 있어. 괜찮아, 또 할 거예요. 한 5번 더 할 거야. 이거 5번 더 할 거니까 까먹어도 돼. 투자제적 시장 넘어보게 되면서 이 부동산 지역시장이 이 지역시장 내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시장과의 대체 경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뭐 주식시장이겠고요. 뭐 채권시장 여러 가지 시장과 대체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제 옆에 땅이 100원일 때 1,000원이래. 옆에 땅이 임대료 100원일 때 가격이 1,000원이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이것보다 더 진화,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떻게 됐냐면 야, 주식시장이 요즘 7%래.
부동산 얼마 받아야 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주식시장 뭐 코스닥 코스피가 뭐 한 20%래. 그럼 내가 내 돈을 부동산에 묻으려면 2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근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니까 주식시장이 20%일 때 얘는 그래도 위험률 등을 고려해서 한 17%만 나오면 되지 않을까? 란 대체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장 간의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쪽에 있던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 부동산에도 적용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다 우리 부동산 학원론 때부터 했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하게 되면 시장 수익률 M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한 점에 읽으면 요 시장의 포트폴리오 M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노란색은 뭐예요? 체계적 위험으로서 누가 다 먹는 거니까 다 같이 먹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뭐 투자자가 먹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죠? 여기 기울기를 베타라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리스크 프리라고 했을 때 리스크 프리에다가 베타 계속 정하고 이 시장 M을 적용해 되면 요 정도를 시장 투자들이 먹는다는 거죠. 이게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잊어보고 돼. 그러니까 이 1차식의 식이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수익률이죠. 이게 Y는 요 식이 되겠지. 알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 Y는 AX 플러스 B. 이게 1차식이다. 이게 B고, 이게 AX가 되겠죠. 자, 이때 이건 뭐다? 기울기. 요거는 민감계수, 민감도라고 하게 되고. 요거를 좀 더 이제 우리 한글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아무튼 이게, CAPM이 되게 되죠. CAPM. 그리고, 참고로, 문제 2번 한정에서, 문제 2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까먹지 마요. 다시. CAPM이라고 하게 되고, 요걸 우리나라의 한글로 표현하게 된다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률을 더한 거지. 그쵸?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 요 마인드. 이 앞에 지역시장에 국한되어 있던 마인드를 뭐라 그래? 5글자로. 시장 추출법. 그쵸? 시장에서 나온 거, 시장에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쵸? NO와의 P와의 그 비율을. 이걸 뭐라 그래요? 무위험률에다 위험 더한 거 뭐라 그래? 그쵸? 요소 조성법 혹은 위험 요소를 구성했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죠? 좋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사람들이 성향을 사지 않는 거지. 1960년대부터 MC 계수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재적 부동산에서 어떻게? 금융재적 부동산으로 넘어오게 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바로 타인자본. 타인자본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금융적 기법을 통해서 파생도 시키고 증권화 뭐 해가지고 막 파생화 시키고 그다음에 뭐 MBS 발행해서 막 돈 땡기고 하잖아요. 타인 자본을 활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CAPM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CAPM에다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뭐 바로 레버리지 효과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때 레버리지는 빌린 돈에다가 MC를 하던 뭐 I를 하던 해가지고 빌린 돈에다가 뭔가를 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기침. 요즘 코로나 재유행한다니까 조심하세요. 기침하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러지만. 기침이야 재채기입니다. 재채기. 론에다가 MC 계수를 곱한 뭔가 타인 자본, 타인 비용을 고려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는 이제 에쿼티에다가 CAPM을 적용하게 되죠. 이걸 조합한 걸 뭐라 그래요? 가중평균 하면 WCC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WCC가 나오게 돼요. 이 WACC의 공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쓰게 된다면 CAPM이 되고 이때 CAPM은 Y라고 할게요. 자기자본 수익률에다가 LTV에다가 MC로 할게요 그냥. I 해서 나오는 게 WCC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공식이 중요하게 되죠. 자, 이거를 우리 평가사들은 뭐라 그래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싹 다 영어죠? 어디서 나왔어? 미국에서 나왔다고.
문제 2번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영어 들어가 있다고. 영어. 이거를 소득적금법에서 쓰는 방식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돼서 뭔가 결합을 하니까 나오잖아요. 유리.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있어요? 여기다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나오게 됩니다. 뭐 카즈딘이, 로스니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얘기고요. 됐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세 가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사에서도 옛날에 시조12에서 시조2까지만 가르치는 상황이 온 건데, 자, 그러면 에로도가 어디서 나오냐? L분은 왜 나오냐? L분은 왜 나올까?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야. 자, 부동산의 특성이 뭐 있어요? 자, 환원율, 할인율 파트 할 때 제가 반드시 하는 거 있죠. 부동산의 수익은 종합수익이라고. 왜? 임대수익과 자본이득이 있죠. 자본수익이라고 쓸게요. 똑같이 맞춰서. 자본수익이 있죠. 월세랑 땅값 상승한 거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종합수익률은 뭐예요? 임대수익률에다가 자본수익률이라고. 에? 이때 임대가 뭐예요? 이 임대수익 이게 뭐야 이게? 환원율이라고. 소득수익률. 그래, 이렇게 하면 또 머리 어지럽지. 그냥 환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임대료가 환원율이에요? 부동산이 갖고 있는 그 자체적인 생산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생산력이 돈으로 표현되면 월세, 보증금 뭐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고, 부동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생산력, 제가 밥통이랑 맨날 비유를 하는데, 밥통의 밥량이 늘어났어. 그럼 생산성이 늘어난 거죠. 밥통 가격이 올라왔어. 이건 상관없잖아. 물론 양자가 대체적인 관계가 있긴 한데, 밥통에서 밥이 많이 나오면 비싸지겠지, 가격이. 근데 일단 그 자체만 단절시키고 보면 생산성 그 늘어나는 그 지표 자체가 소득 수익률과 환원율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종합 수익률은 뭐예요? 수익률. 투자자의 마인드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종합 수익률은 뭐? 할인율이라고. 할인율. 근데 부동산에 투자할 건데 근데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100원과 내년에 110원 비교해 보라고. 그렇죠? 지금의 100원이 내년에 110원보다 만약에 좋다. 그냥 더 쉽게 할게요. 지금 100원과 내년에 100원을 비교 분석한다면 당연히 다 지금의 100원이 좋죠. 왜? 첫 번째 뭐야? 위험. 돈 못 받을 수 있죠, 내년에. 두 번째 또 뭐야? 인플레. 물가 올라가잖아. 그쵸? 세 번째 왜? 기회비용. 네 번째 시간 소는. 난 그냥 지금이 좋아. 이 네 가지 것들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요구 수익률이 된다고. 요구 수익률. 내년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할인율이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땐 요구 수익률 연한 그래도 10%는 줘야 나는 지금 현재 100원을 포기할래. 이게 그러면 난 내년에 110원을 받아야 지금 10% 할인할 거야. 이건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종합수익률이 뭐다? 결국에 할인율이 된다고.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은 이걸 소문자 R로 표현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임대수익률, 대문자 R. 자본수익률 뭐예요? 세모 혹은 G라고 표현 쓰죠. 혹은 세모라고 쓰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다? 환원율은 R-G 모델.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환원율의 산정 메커니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나는 최소한 5%는 먹어야겠어.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5%는 먹어야겠어. 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5%는 먹어야겠어. 에? 근데 내년에 2% 오른대. 그럼 난 월세 얼마 받으면 돼요? 3%만 받으면 된다고. 그쵸? 이 공식 같다 그랬어요. P는 R분의 NOI. 내려가면 올라간다고. 환원율이 언제 내려가요? 얘가 올라가면 내려가죠. 예상 자산 상승률이 올라가면 얘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올라간다고. 이 공식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와서. 자, 이번 문제 한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바로 요놈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별표 친 거 다 봐요. 요거 자산 이득 상승 위험률.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내가 늘 말하지만 칠판 한 4배는 돼야 돼 지금보다. 내가 쓰려면 내가 필기하는 거 보면 4배는 돼. 4배는. 시장 술수법 파트 지울게요. 정리해 보자. 정리. 자,
CAPM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률. WACC는 곱하기 Y 플러스 LTV에다가 MC 혹은 I. 좋아요. 그 다음에 R은 R-G 모델. 자, 이제 이걸로 다 설명했지. 이걸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오른데, 예를 들어서 자산이 오른대요. 자산이 오를 것이 예상이 돼. 내년에 막 3% 2% 오른다 쳐봐. 아까처럼 2% 오른대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CAPM 모형 설정을 할 거예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 여기서 어디서 반영해? 자산가 오르는 거. 자산가 오를 걸 예상되면 위험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CAPM 내려가겠지. R 내려가겠지. WACC는 어디서 반영해요? 이미 반영됐죠? CAPM에서 반영하겠지. 됐죠? 이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문제. 이건 이따가 하고. 자, 여기까지 왔어. 그래, 이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제가 지금 계속 뭐라 했죠? 내년에 2%로 낼지. 질문. 5년간 3% 증가하면 어디서 많이 할 거예요? 5년간 3% 증가하면. 보유기간 동안 증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단기에 팍 해가지고 팍 없어요? 막 해가지고 막 계속 써가지고 막 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변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 여기서 반영하겠지. 어떻게 반영해? 그리고 투자잖아, 투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얘가 얼마 가져가는지 상관없잖아. 내가 타인 자본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얘한테 이자를 5%씩 매년 주고 그걸로 한 게 아니잖아요. 얘를 통해 내 지분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 뭐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지분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게 궁금하잖아요. Y는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에르두가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Y는 아니지. 죄송합니다. R은 Y 마이너스 막 모식 있잖아. 하고 마지막에 중에 뭐야? 이때 R은 지분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지분 수익률을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LTV 적용하고 하죠. 다 이것 때문에. LTV 빼주고, 그러니까 다 빼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리얼 지분 수익률인데 여기서 또 뭘까지 고려해야 된다? 바로 보유 기간 동안 자산 가격 상승 변동분까지 고려해준다고요. 그러면 투자결합법 WACC랑 얘랑 뭔 차이예요? 기간이 다르지. 기간. 얘는 자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제가 소득률과 환원율의 차이점 알려줬어요. 그렇죠? 소득률은 뭐야? 미국식 단어인 거고 환원율은 뭐야? 우리나라식 단어인 거고. 소득률은 어떤 형태든 간에 1기의 NY로 만들어서 하나의 R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환원율 한정 공식은 다 소득률이 맞죠? 하나가 나오잖아. 하나. 어떻게 가공해서 하나가 나오잖아. 환원율은 뭐죠? 부동산을 가치를 환원해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둘이 미묘한 차이가 있어. 재산 모델이니 막 이런 거 다 있거든.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다시. 에르두가 그래서 왜 나왔냐면 WCC랑 CAPM이 한계가 있잖아요. 보유기간 동안에 NOI가 많이라 내 지분 수익률 BTCF랑 ATCF로 구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근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죠.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나온 게 에르두법이죠. 물음 1번 볼까요? 자, 다시 볼게요. 투자결합법의 두 가지 유형 뭐 있죠? 아까? 이거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랑 물리적 투자결합법. 이거는 쓸 수 있겠지. 그냥 대충 쓰고, 대충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쓰고, 법에 정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쓰면 되잖아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자본과 부채로 나뉘지만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어떻게? 토지와 건물로 나뉜다. 요 정도 쓰고 그냥 툭 치면 넘어가 되잖아. 뭐 20점짜리가 전단이니까 10점짜리 그냥 쓰고. 에르두법과 비교 설명하는 게 제일 큰 게 뭐예요? 바로 인마이 포켓을 원하는가? 부동산의 능력 그 자체를 원하는 건가?
NOI는 뭐다? 이재용이 쓰든 김강산이 쓰든 NOI는 같아요. 왜? 객관적 가치이며 막 있잖아. 시장에서 뭐, 뭐 발군의 노력과 천재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냥 일반 보통 정상적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 가치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안종 교수님 책에. 근데 에르드법 넘어가면 뭐다? 지분 수익률. BTCF나 ATCF가 더 궁금해지는 거라고. 좀 더 투자자적 입장에서 가는 거죠. 기간도 다르지. 전제도 다르고. 요거 쓰면 10점이 꽉 채워지겠죠. 그렇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머릿속에서 이해하기 좀 많이 힘들 건데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포인트만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를 요약했으면 되는데 그게 제한된 시간에선 어려우니까 그냥 포인트대로 쓰라고. 첫 번째 뭐가 다르죠? 현금 흐름이 다르죠. NOI냐 인마이 포켓이냐. 두 번째 뭐예요? 기간의 차이가 있지. 그렇죠? 세 번째가 저라면 무릎 2번과 연결할 거예요. 무릎 2번과 연결해서 환원율 조정이 가능하다. 에루드는.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무릎 2번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 우리 총평 보면 제가 방금 말한 걸 싹 써놨어요. 보시면 6페이지 밑에 무릎 2번 나와 있죠. 정답은 사실 이거예요. 소득 증감에 대한 조정, 뭐 인플레이션 조정, 위험에 대한 조정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조정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소득률 때문에 나옵니다. 소득률. 소득률인데 왜 나오죠? 하면 소득률의 기본 정의가 뭐다? 어떤 형태든 간에 안정화된 안정화된 한계의 이익과 안정화된 이유를 적용해서 가격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소득률이에요. 만약에 김강서 제가 어떤 이상한 희한한 논리를 갖고 와서 야 이걸로 부동산 가치를 알 수 있어. 이 이율 하나로 해도 그건 소득률이야.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럼 소득률이야. 그러면 자본 환원율 조정을 왜 하죠? 안정화시키려고. 환원 자체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환원 자체가 뭐였죠? 환원 자체가 그냥 가격 혹은 임대료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돼요? 안정화시키고 돌려야겠지. 그래서 자본 환원율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대표적인 세 개가 있다는 거죠. 소득, 위험, 그리고 인플레. 제2계수, K계수 막 거기까지 쓰기 힘들었을 거야. 이거는 이제 시간 제한도 있고 하니까 요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거는 스터디나 기출 문제 풀이할 때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 볼게요. 자, 문제 2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환원율과 할인율이 나왔던 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되게 엄청 기본서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최근에는 나와봤자 환원율과 할인율의 차이점 정도? 아니면 27의 2번처럼 업무 부동산 시장인데 환원율, 할인율 비교 설명해라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학부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게 오랜만입니다. 문제 3번 볼까요? 제일 논점이 많았고요. 어제 밤에 저기 옆에 옆 학원의 모 평가사님이랑도 어제 밤에 막 전화했었는데 자료 한번 읽어볼게요. 법원 감정인 감정평가 갑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구한다. 효과 목적 소송. 소송이고 원고 주장 손해액.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지. 돈 달라 이거죠. 뭘까요? 2종 1주 매매 당시 원고는 차량 2대 주차가 가능하다. 피고가 2대 주차 가능함. 이걸 믿고 소유권 이전 완료했다. 소유권 이전 완료했다 뭐라고? 매매가 완료된 거죠. 부진의 공지 부족으로 현실적으로는 주차가 불가능하다. 원고. 공지 부족하다. 현장조사 결과 대상 건물의 외벽과 인접 부동산 담장 사이 공간이 일부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능하다. 현장조사. 협소 불가. 요약할게요 그냥.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 현재 대상 물건은 용적률 110%로 신축 후 50년 경과했으나 5년 전 한국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후 수선을 할 경제 잔존 연수는 10년. 용도 변경 잔존 연수 10년. 뭐야 이거? 우리가 늘 말하는 리모델링이지 뭐. 광해 리모델링이지 뭐. 어떻게든 했잖아요. 대상 부동산의 인근 지역은 뭐 기존 주택지대에서
소규모 사무실로 변화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현재 건물의 용도에 비추어 2대 주차 공간 확보가 최유용이다. 조사됐다. 그리고 주차 2대가 최유유다. 좋아요. 무릎 1번. 이 사안에서 시장 자료를 통하여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과 해당 감정평가 방법의 유용성 및 한계점. 무릎 2번. 만약 물음 1에서 시장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한 다른 감정평가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접근 방법에 따른 경우 손해액의 상한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설명하시오. 일단은 자 무릎 1번부터 볼까요? 감정평가 방법의 유용성 및 한계점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썼겠죠. 네. 무릎 1번. 감정평가 방법의 유용성 및 한계점. 일단 이거 팩트 한번 볼까? 팩트. 이 팩트 한번 보면 저 어떤 거 현장 조사 해보니까 이 조사 이거 해보니까 협소하고 좀 더 쓸 수 있고 주차 2대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피고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렇죠. 밑에 보면 자 이거 우리가 감칙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감칙 6조가 현황평가 원칙이죠. 근데 이거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했다고? 우리는 현황평가가 아니라 현황 최유효 이용평가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현황 최유효입니다. 물리적인 그 현황 그게 아니라 최유용을 전제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현황평가죠. 그래서 우리 해설서에 뭐라 돼 있어요? 해설서랑 감칙에 만약 근데 이때 현황은 뭐다?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거는 제외를 하고 혹시라도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이면 if 불법적이 일시적이면 어떻게? 수반되는 비용 치유 비용이라 하죠. 는 비용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예요? 불법적이고 일시적인 이용이죠. 자, 그럼 가정법 방법 해가지고 원가법, 거래사례법, 수익환원법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게 현황평가 또는 최유용이 나와야겠지. 미달되는 부분이 그리고 판단해주겠죠. 뭐 판단, 뭐 상한 검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야겠죠. 지금 현재 얘 때문에 최유용 미달되고 있으니까 최유용을 미달되는 부분 최유용이 미달돼서 최유용이 미달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비용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료 자체를 시장 자료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시장 마켓 그 자체가 아니라 더 크게 봤어요. 나는 처음에 이 자료 자체를 본 거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는 뭐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현장에 갔는데 이제 원고는 이렇게 이해했겠죠. 주차가 2대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현황은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담장 같은 거 지워가지고 그죠? 이 시장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시장 자료가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쉽게 말하면 이 빨간색 부분을 없애는 게 최유 이용이다라고 자료에서 제시해 준 걸로 봤어요. 맞죠? 근데 이거 없애는 게 최유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앞에 봐봐요. 만약에 근데 이 빨간색 부분을 없애는 게 최유용인지 아닌지 모르면 어떻게 하실래요? 난 그렇게 해석했어요. 물음 1을 그렇게 해석했어. 물음 1을 본건이 최유용 미달인 경우의 감정평가 방법. 그러니까 최유용 미달인 걸 아는 경우의 감정평가 방법이고 물음 2는 최유용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평가 어떻게 할 거냐. 로 본 거야. 그래서 저는 다른 강사님과 다르게 물음 1을 원가법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제도 막 저녁에 너 왜 원가법으로 갔냐? 해서 아니 다 있잖아. 자료가 다 있잖아. 담장 허무는 비용에 의해서 500만 원이에요. 그럼 피고가 물론 500만 원에다가 뭔가 법정 이자에 감정 뭐 했겠지. 변호사 비용 해가지고 뭐 얼마 했겠죠. 근데 그 이상을 만약에 주장한다? 그럼 피고가 뭐라 할 것 같아? 받아들여? 아니로. 피고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요. 담장만 없애면 되는 건데 자료해볼까? 담장이 뭐라 됐어요? 그냥 협소해서 주차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협소한 거 없애면 되잖아요. 이 최유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애면 되잖아. 없애는 비용 어떻게 해? 없애는 비용을 전후비교법에서 해요? 그게 현실적이야? 현실적 뭐야? 그냥 없애면 되잖아. 그냥. 담장 없애면 돼요. 협소한 부분은 없애면 되는 거잖아.
이것에 상당하는 비용, 원상복구액을 본 거예요, 저는. 원상복구 상당액을 본 거예요. 그래서 원가법으로 들어간 거지. 근데 사실 뭐 답 쓸 때 거사비든 뭐 수익하다 보면 상관없어요. 나는 원가법으로 본 거야. 제가 소속평가 받았다면 저는 원가법으로 했을 거예요. 만약에 자료가 다 있다면. 자료가 다 뻔히 있는데 뭐 굳이 뭐 시장성 뭐 해가지고 할 필요 뭐 있어. 복구하는 거만 없으면 되지. 근데 그래서 물음 2번에 보면 어떻게 썼냐면 대신 상한액이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다고 해도 상한액은 어떻게 해? 없을 때의 시장 가치와 그러니까 이 담장이 저희가 있을 때의 시장 가치와 없을 때의 시장 가치를 비교해가지고 그 차이를 하면 되겠죠. 뭔가 한정 가격 같은 느낌이야. 그런 느낌 알겠지? 우리 그 있죠. 그 맹지가 있고 소라면 접한 게 있는데 맹지에 있는 사람이 소라면에 있는 땅을 얼마 주고 사야 되냐면 상한액 해봐라 그럼 A 플러스 B 해가지고 C 막 빼게 하잖아요, 그죠? 한정 가격 관리가처럼 그렇게처럼 했을 거야. 전후 비교법을 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담장 철거 비용이 500만 원인데 거래세 비교법 때리니까 1000만 원 나왔어. 그럼 1000만 원이 상한이 되겠지. 1000만 원과 500만 원 어디 그 사이에서 해결되겠죠. 그렇게 봤어요, 저는. 수익 하나법 어떻게 한다? 임대료 손실 하나법 쓰면 되겠죠. 여기서 뭐냐 단서로 뭘 남겨놨어요. 사무소로 하나 있잖아. 이걸 임대했을 때 그 가치를 구하면 되겠죠. 주차 한 대 있을 때나 주차 두 대 있을 때나 임대료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임대료 손실 하는 법으로 돌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음 1과 물음 2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음 1에서 거사비를 쓰고 물음 2에서 원가법 수익하는 법은 상관없는데 왜냐면 상한액이라 했으니까 자 보여요. 물음 1번에서 만약 거사비 썼어. 그럼 물음 2에서 상한액 어떻게 구할래요? 그래서 제가 총평에다가 물음 2와 연계성을 봐서 그렇게 썼다고 한 거예요. 상한액 어떻게 구할래요? 이미 거사비 썼는데 전후비법 이미 썼는데 상한액 어떻게 구해? 원가법 해가지고 막 간접법 써서 할 거예요? 그래도 시장 가치가 그래도 비중가액이 훨씬 높을 텐데. 비중가액을 표준 같지만 전후비교법으로 쓴 게 웬만하면 원가법보다 훨씬 셀 텐데. 상한액 어떻게 하려고? 수익 하나법 돌려서 할래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봤으면 상한액과 하한액을 물었겠죠. 하한액 해가지고 원가법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 되게 실무적인 마인드인 거고 이론상으로 안 그럴 수 있긴 한데 실무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죠. 담장 부수는 비용 망치 갖고 부시면 되는데 맞잖아. 그게 더 비쌀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큰 그건 없다. 아무튼 그 적절한 근거만 잘 해주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시장 자료 이러니까 이제 거래세법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나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자료 자체를 없다라고 본 거예요. 만일 물음일에서 시장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시장 자료. 그렇게, 그죠. 그렇게 봐도 근데 저는 만약에 시장 자료를 통해 물음 1에서 시장 자료 그 마켓 데이터 그 자체로만 포커싱 한다면 거사비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료에서 괜히 이런 거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튼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건 최유용의 미달하는 부분이다. 요거를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문제 4번 볼까요? 초과토지와 잉여토지인데 말로 할게요. 총합토지는 뭐죠? 그냥 쉽게 해서 잘라서 팔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극히 이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공장이 있는데 나는 내가 필요한 거 필요한 면적 1000 해외 매매했어요. 샀어. 산 땅의 면적은 그래서 만 해배. 그래서 이 앞에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머지 땅 아깝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파는 거야. 이때 이 부분은 초과토지 파트인 거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설렁탕 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공지를 샀어요. 자갈반 메운 다음에 여기에 주차 공간을 확보했어요. 이거는 부종된 토지죠. 일종의. 그래서 얘는 종된 토지에서 잉여토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쉬운 사례는 강남역이나 뭐 건대 같은 데 가면 주차타워 있잖아. 주차타워. 주차만 하는 곳. 만약에 강남역이나 건대 같은데 상가가 없으면 주차타워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아직 해설이 완벽하게 되진 않아서 제가 수험장에 들어가신다 요 정도로 썼을 것 같다. 요 멘트만 남기고 오늘 끝내고 강론 하실 분들 7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